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조화로운 방식으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수용과 존중이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간, 에너지, 마음을 소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 에너지가 충분할 때 활용 가능한 방법이다. 매번 차이를 마주할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익혀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보자. 이 외에도 비난, 훈계, 양보, 통제 등의 방식 역시 차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1단계 중립과 호기심. 차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1단계는 중립과 호기심이다. 중립이란 자신의 평판, 부정, 규칙이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일 뿐이라고 깨닫는 것이다. 타인의 행위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탐정이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신문과 증거를 기반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가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타인에 대한 견해를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미움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라벨을 붙일 수 있고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할 수 있다. 인생은 어때야 하는지 규칙을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개인의 관점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타인은 당신에게 동의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립을 지킬까? 분노를 느낄 때마다 되새길 수 있도록 다음의 말을 가슴에 담아두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는 진짜 그가 아니다. 그의 마음속 규칙이 나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긴다. 그는 나에게 어떤 라벨을 붙였을까? 그는 나의 무엇을 부정할까? 그의 규칙은 무엇일까? 만약 아이가 숙제 때문에 나와 협상하려 한다면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다. 아이는 왜 나와 협상하려 할까?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까? 내가 아이에게 붙인 불성실이라는 라벨에 대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는 나의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이는 나의 규칙을 어떻게 생각할까? 2단계 차이의 수용.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다. 수용은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누구나 평등한 가치관과 선택권을 소유한다. 세상에는 대다수 사람이 인정하고 지키는 대중적인 규칙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하고 선량해야 한다. 헌신적이어야 하고 시간을 지켜야 하며 성실해야 한다. 또 겸손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적인 규칙이라도 누구나 다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적인 규칙을 준수하면 장점이 많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평범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적이고 통상적인 규칙이어도
누구든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인 규칙은 사실 미덕이다. 미덕이 사람을 압박하는 이유가 된 적은 없다. 냉정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부도덕하다며 비난받을 거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관계를 끝낼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수용이다. 또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갈등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도 접어야 한다. 세상에 가치관이 똑같은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도 똑같을 수 없다.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규칙은 단계적이고 사건적이며 일, 환경, 시간, 기분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준은 사실 이중적, 심지어 다중적이다. 사람들이 준수하는 규칙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계속 변한다. 드라마에서 봤듯이 선량한 사람도 현실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흑화된다. 악인도 감화되면 개가 찬산한다. 이들은 사람의 규칙은 변한다는 이치를 잘 보여준다.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고 나면 인간은 진취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동의하다가도 무기력하다가 우울할 때는 굳이 진취적이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나쁠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자, 책임지기 싫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을 기꺼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가. 그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동의하더라도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나의 규칙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수용이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두 사람이 함께 지낼 때 모든 분야의 규칙이 일치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신념이 같은 부분은 서로 사랑하고 신념이 다른 부분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건강한 관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감정 상태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가끔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다. 즉, 두 사람이 화합하기도 하고 혼자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차이는 필연적으로 생기니까 말이다. 3단계 존중. 나와 다른 사람을 허용하고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나와 다른 부분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바닥이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바닥은 걸어 다닐 수 있기만 하면 그만이다. 더러운 바닥을 참지 못하겠다면 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바닥 청소해도 될까? 우리의 공간이잖아. 나는 아이를 사랑과 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이에게 엄격한 훈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혼나는 아이를 가만히 볼 수 없다면 역시 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아이를 내게 맡겨주면 안 될까? 내가 좀 사랑으로 잘 지도해 볼게. 이 두 예시의 배우에는 깊은 존중이 배어 있다. 당신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허용할게. 나와 다른 점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지 않을게. 우리는 그저 다를 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존중은 우리가 평등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상대방도 맞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일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존중의 전제는 나의 관점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맞는 관점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할 때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신이 아니며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4단계 학습과 통합.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은 타인의 관점에서 장점을 배우는 일이다. 이 세상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나와 다른 삶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그 규칙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는 그 규칙이 양호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며 계속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만한 점이 있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긴다. 그의 관점은 왜 나와 다를까? 내가 배울 만한 장점은 뭘까? 내가 피해야 할 단점은 뭘까? 예를 들어 나는 자녀를 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고 가르쳐야 하며 조건 없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 아이를 적절히 훈육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두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규칙을 정하고 자녀를 통제하면 자녀가 규칙을 배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규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반드시 억울함, 절망 등의 과정을 거치고 상처받는다. 이는 사람과 사회의 규칙이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영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우즈 위니컷은 아이는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좌절을 겪어야 한다라고 여겼다. 독일 철학가 니체 역시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좌절과 통제로 아이들은 향후 대인관계에서 맞닥뜨릴 좌절을 예행 연습한다.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아이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된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과 함께 지낸 경험이 없는 아이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는 상대방의 부모는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배운 좋은 점이다. 배움이란 상대방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점을 생각하고 자신의 세계와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세계는 가능성이 하나 늘어난다. 이로써 유연한 삶을 향해 발을 내딛게 된다. 심리 건강의 최고 경지는 유연함이다. 특정 관점에서 집착하지 말고 시기와 사건에 따라 관점을 유연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 자신의 규칙과 다른 사람의 규칙을 통합해서 더 유리한 규칙을 만들자. 이때 우리는 성장한다. 5단계 감사.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타인은 세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세상은 또 다른 세상과 만나 확장되었다. 이는 상대방 덕분이므로 감사해야 한다. 미국 가족치료의 어머니 버지니아 사티어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서로 비슷해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달라서 성장한다. 타인에게 있는 나와 다른 점이 나의 성장을 돕는다. 내 마음속 분노 살펴보기. 1. 당신이 적용한 규칙과 상대방이 사용한 규칙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2.
상대방의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규칙들로 인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의 규칙 덕분에 그가 잘 지냈다는 증거 3가지를 찾아보세요. 3. 상대방의 규칙 중 배울 만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요?